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핵심 요약 강의 마지막이죠. 민사특별법입니다. 265페이지. 거기 264페이지 보시면 전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나와 있죠. 서설, 적용 범위 및 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보증금의 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 기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내용들이 크게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왜 만들어졌죠? 이 법은? 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은 보호되는 거죠? 그럼 뭘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뭘 보호하겠다? 첫 번째, 거주를 보호하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보증금. 요거는 이제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살게 해주고 그 임차인이 가진 전 재산은 보증금이니까 요거 보호해주겠다. 그죠? 그럼 거주 보호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게 어떤 얘기예요? 이게 대항력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속 살게 해주겠다. 그죠? 그래서 거주와 관련해서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약정을 당사자가 얼마를 하든지 간에 최소 몇 년? 2년은 보장해주겠다. 그러려면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면 2년 동안은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거예요. 그죠? 여기서 추가해서 더 나오는 게 임차인의 뭐예요? 네? 네,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추가로 2년 더 연장을 해주겠다. 그건 임차인 네가 알아서 해라. 그죠? 또 뭐예요? 법정 갱신을 통해서 자동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거주와 관련된 거. 보증금의 보호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어떤 거예요? 우선 변제다. 경매됐을 때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권인 보증금에 대해서는 후순위보다 더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럼 선순위보다는 더 먼저 회수할 수 없느냐? 그건 안 돼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당연히 걔가 먼저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 그렇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얘는 선순위보다도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사 나갈 때 돈은 좀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거예요. 그래서 기타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와 흐름은 뭐를 위주로 한다? 임차인 보호. 그 임차인 보호는 크게 두 가지다. 거주의 보호, 즉 대항력, 그 다음에 보증금의 보호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오른쪽 보시면 서설 제1조 목적에서 보시니까 이 법은 뭐에 대해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 임대차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결국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건 뭐의 문제다? 거주의 문제, 두 번째 보증금의 문제다. 자, 적용 범위 및 요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적용이 되면 임차인은 보호되는 거죠? 그쵸? 적용이 되면. 그럼 어디까지 적용되겠느냐? 그게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적용 범위 2조 보시면 이 법은 어디에 대해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이 법이 적용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용이 아닐지라도 주된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해주겠다 그거잖아요. 자, 그럼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다 그랬을 때 판단은 뭐예요? 키워드 네모 실제 용도입니다. 공부상의 기준이 용도가 되지 기준이 공부상의 표시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실제 용도. 그러면 넘겨보시면 주택임대차가 적용되는 사례하고 적용 안 되는 사례하고 나눴죠. 어떤 경우에 적용되냐면 겸용이에요. 다른 용도하고 겸용. 그래서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도 적용된다고 조문에서 봤지요. 그러면 뒤집어서 보면 밑에 CF 비교하자면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옆에다 뭐라 써요? 다방이 방이 많으니까 다방이죠? 자, 그 다음에 대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 대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래서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되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옥탑방. 미등기 전세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기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데,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 그 밑 어디? 그 밑에 적용 안 되는 경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일시 사용 임대차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네, 모텔, 숙박계약. 자주 가는데 말고 숙박계약. 그다음 법인. 자주 다니시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법인.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까? 안 되죠. 법인은 주거생활 영위의 주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민등록이 필요하죠. 근데 법인은 주민등록하지 않죠. 누가 주민등록해요, 그럼? 살고 있는 직원이 주민등록하면 됩니다. 자, 이 3절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다 그랬어요. 굳이 제3자의 대안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자, 대항력이라는 뜻을 보세요. 대항력. 대항한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뭘 대항한다는 거예요? 누가? 임차인이 무엇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거예요? 예? 임차권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장한다? 제3자에 대해. 주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대항력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제3자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 갑소유 주택을 을이 빌렸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임차권 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니까. 그럼 계약의 의무니까 얘는 채무자고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 얘는 채권자인 거예요.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채권이라는 거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채무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권리. 그러면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 더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죠. 이때는 금전채권 금전채무. 그죠? 근데 갑이라는 자가 돈을 빌렸으니까 얘한테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대항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대항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지나가던 병이라는 사람에게 내 돈 갚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병에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번엔 금전채권이 아니라 사용수익이라는 채권을 가진 을이 갑에게 사용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해야 안 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지나가는 병에게 내가 사용수익할게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채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항력.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거예요. 대항력이라는 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하는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 채권을 아무 연고 없는 제3자에게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3자의 대안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냥 붙인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3조 1항 보시면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에 인도어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누구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처음 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항 요건은 3조 1항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주택에, 그쵸?
그러면 다시 칠판.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뭐란 말이에요? 주민 등록이다. 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원래대로라면 3조 1항에서 뭐라 그랬냐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는 채권이죠? 근데 얘는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죠? 다만 임차인은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은 대항력이 발생해야 안 해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민법 621조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에요. 임차권은 엄밀히 말하면 채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 대상도 아닌데 임차인 보호하겠다고 민법에서 임대차 등기를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등기 절차에 협력을 안 해주는 이상 임차인이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 취득하는데, 등기 절차에 협력을 안 해주면 대항력 취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요거를 갖추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필요하냐 그래요. 왜 필요해요? 점유를 하라는 거예요. 주민등록은 실제 사는 사람이에요? 안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요. 실제 사는 사람이죠? 네.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지역 주민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 지역 주민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사는 사람만이 주민등록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항력과 전혀 관계없는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과 점유를 통해서 무엇을 공시하냐면, 점유는 실제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컨대 갑소유 주택에 을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공부상으로 봤을 때 등기부상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요? 갑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 집에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뭐를 통해서? 주민등록을 통해서 실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을이 실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는 등기부를 보니, 그 집의 등기부를 보니까 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소유자 아니면서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면 얘가 저는 임차인입니다. 또는 저는 사용차주입니다. 또는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해서 실제 사는 사람이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를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주민등록하고 등기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더란 말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지, 예컨대 공짜로 살고 있는 사용차주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는 사람이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주택의 인도와 즉 점유와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때 점유는 꼭 직접적으로 임차인이 본인이 점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임차인의 가족이 저 주민등록하면서 점유해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도 말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 애한테 초등학생이 나왔어요. 너 누구야? 너 이 집 사는 누구야? 너 집주인이야? 아닌데요? 그럼 너 임차인이야? 아닌데요? 우리 아빠가 임차인인데요? 그러면 어쨌든 임차인의 가족이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임대차에 있어서 뭐예요? 채권의 공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시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아니죠. 왼쪽에 발생 시점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오전 0시. 그래서 다음 날을 한자로 이길이라고 하죠. 이길. 대항 요건을 갖춘 날과 즉 주민등록한 날과 제한물권의 등기일, 저당권의 등기일이 같다면 누가 우선합니까? 네? 저당권에 등기한 날짜하고 전입신고한 날짜하고 같으면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왜? 임차권은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반가리 2번.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인데, 인도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옆에다 가로치고, 점유하라는 겁니다. 점유. 간접점유 관련해서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차하고 그 전차인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이 길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유라고 했을 때 이 점유는 직접 점유만 얘기합니까? 간접 점유를 포함합니까? 간접 점유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갑소유 주택의 의리 임차인 병이 전차인이에요. 주민등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실제 사는 사람은 전차인이니까. 그죠? 그럼 이 임차인 얘는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한다고. 점유하는 거죠? 어떤 점유? 간접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점유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누구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병은 임차인의 대항력 범위 내에서 보호받으니까 병의 대항력은 없습니다. 을의 대항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을도 점유하는 거예요. 어떤 점유? 간접 점유. 주민등록 관련해서 공시 방법이다. 그래서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방법으로 마련됐다. 그래서 임차권의 존재에 대한 제3자의 인식 가능성에 따른 제8례인데 거기 보시면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주된 때 대항력권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요 경우하고 밑에 비교하는데 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수 취득한 경우에 매수인, 즉 전대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면 전차인은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두 번째하고 우리 어떻게 공부했었죠? 그 위에 거 많잖아요. 뭐죠? 점유계정 임차인. 밑에 CF는 로또 맞은 임차인. 자, 여기 보세요. 이 주택의 터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갑의 주택의 터가 안 좋다고요. 그래서 갑이 안 쓰는데 정신 팔리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터가 안 좋다고 그랬죠. 이 집의 터가. 네. 그래서 얘가 들어오니까 쩔딱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얘가 집을 얘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요. 그리고 얘가 임차인이 되어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터가 안 좋아가지고 대출도 안 나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싸게 매각하고 대신 살 집이 필요하니까 그 집에 그냥 사는 거, 이사는 안 가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점유 계정이다. 점유 계정으로 집을 양도해서 돈을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2억의 집값이 있는데 지금 대출이 1억이 있어요. 대출 1억. 그죠? 이바이 찬 거예요. 대출은. 그럼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돈 쓸 때가 필요하고 해서 얘한테 1억 5천에 넘기는 거예요. 1억 5천에. 그럼 2억짜리 1억 5천에 넘기고 나머지 5천은 어떻게 해요? 임차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쏠딱 망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결국 팔아버리는 거예요. 2억짜리를 1억 5천에 팔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못 받은 거는 보증금으로 돌리고.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건데 5월 15일 날 했다. 그럼 5월 14일 날 등기상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점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5월 15일 날 합니다. 등기상의 소유자 누구? 주민등록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럼 얘는 소유자 아니면서 살고 있다는 게 비로소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공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일 16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한 번 더 봐요. 근데 이 경우는 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임차인이 집에 터가 너무 좋아서 얘가
전대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가게의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터가 좋으니까 아이들도 건강해졌어요. 아프던 애들이 막 건강해졌어요. 터가 좋으니까. 근데 얘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가게 옆으로 자기는 옮겨가고 그 집을 비워놓고 전대차 해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터가 오니까 얘가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돈 벌자마자 집을 사버리죠. 소유권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임대인이 빠지게 되니까 이 경우에 이 임차인은 이제 임대인이 된 거죠. 지가 집을 사는 순간. 그럼 이제 이자의 대항력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5월 15일 날 했다라고 치면 5월 14일 날 주민등록상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등기상. 갑이었죠? 점유자는 실제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 대상이에요. 주민등록 누가 했어요? 병이 했죠? 5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등기상 소유자는? 그죠?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요때부터 소유자 아닌 자가 살고 있다는 게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한 즉시 병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로또 맞아서 집 샀으니까 즉시 대항력 발생해요. 점유계정 쫄딱 망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길날.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점유계정 임차인, CF는 로또 맞은 임차인. 쭉 내려가서 발생 및 존속의 요건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버렸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상실되죠. 왜냐하면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두 번째,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임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의 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되면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하죠. 자, 다시 요거는 직권 말소와 관련해서 3월 1일 날 직권 말소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4월 1일 날 재등록이 돼요. 그런데 중간에 3월 15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더란 말이야. 자, 이렇게 되면 네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대항력이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재등록되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대항력은 소급해서 유지가 된다.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 상실해요. 재등록이 되면 요 말소 시점으로 소급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주민등록법상의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된 경우하고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된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 경우가 아닌 경우. 즉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해요. 이거는 이의 절차에 따라서 재등록이 된 경우고 이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등록이 되는 경우. 그렇게 나누어서 이때는 소급표로서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합니다. 소급표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의 절차에 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판례 이론이에요. 그래서 3개, 4개로 기억하셔야 돼요. 직권 말소되면.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차인이 말소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의 절차를 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적극적인 이의 절차에 따라서 선의의 저당권자에게도 임차권의 우선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때는 저당권자를 우선시키고요. 이건 절충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 상실입니다. 재등록되면 소급표가 있어서 소급해서 유지해요. 자기가 자진적으로 여기서 살지 않겠다라고 전출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 상실하는 건 맞겠지만 이거는 지금 행정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 말소되는데 말소됐지만 다시 재등록이 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임차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소급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론상. 다만 그 소급표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임차인이 이의 절차를 주장을 했다면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소급표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권 말소하면 몇 가지가 확 떠올라요? 4가지. 그래서 26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의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 말소된 경우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 말소된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상의 이의 절차에 따라서 회부가 되면 소급해서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직권 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라면 직권 말소 후 재등록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3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4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하니까 3가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요? 모르겠다. 네. 자, 기타 판례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높아심에서 다시 앞 페이지 가보셔요. 아니, 그냥 그대로 여기 나왔네요. 높아심 때문에. 밑에 보시니까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겼어요. 네? 가족은 내비두고 임차인만 빠졌단 말이에요. 전출됐어요. 임차인만. 그럼 대항력 상실 유지. 대항력 유지되죠. 그런데 다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전출했어요. 대항력 상실. 그래서 앞에서 높아심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앞 페이지 가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67페이지에 발생 및 존속 요건의 첫 번째,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 포인트는 뭐예요? 가족과 함께예요. 가족과 함께. 그러면 대항력은 상실되는데, 다시 268페이지 가보시면 기타 판례 두 번째에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옮긴 거예요. 이러면 대항력 유지예요. 자,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뭐만 일치하면 됩니다. 집원만. 그런데 다세대 주택 임차인은 집원 플러스 동호수까지. 대항력의 내용입니다. 판결 1번. 주택 양수인에 대한 요력에서 3조 사항 보시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을 때 이 의무가 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그랬죠. 이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데 면책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자, 다시 갑 소유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지위를 얘가 승계한다 그랬죠? 지위라는 건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가 승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 사람은 임대차 종료 시 병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까? 갑에게 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을이 갑과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얘한테 줬죠. 그럼 얘한테 줬으면 얘는 나중에 기간 만료되면 자기가 보증금을 얘한테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가 어떻게 돼요? 빠지고 면책되고 이자에게 승계되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누구에게만, 병에게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얘네들이 임차인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합의대로 가면 돼요. 예를 들어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원이었고요. 이 매매가가 2억이었다. 그랬을 때 병이 얘하고 협의하면서 야, 내가 너한테 1억 원 줄 테니까 그 1억 원 내가 인수하고 승계하고 그리고 1억 원 주면 소유권 이전하자 라고 합의를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합의대로 가면 돼요.
문제는 이제 합의가 없었을 때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면책적 인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적으로 얘는 얘한테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는 거죠? 면책적 채무 인수. 자, 그래서 보증금 채무 승계에 대해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누구? 양수인.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면책적 채무 인수. 자, 그러면 연체 차임 채무도 승계되겠느냐? 그래요? 아니라 그랬죠?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하면 임차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 밑에 예외 임차인의 이의제기 그랬어요. 자, 여러분,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하게 되면 임차인은 유리한 상황이에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재정 목적이 뭐예요? 임차인 보호죠. 그러면 채무 인수 형태가 면책돼 가지고 얘가 채무 면제돼 가지고 면책돼서 얘한테 인수되게 되는 경우 을은 병에게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것보다는 을은 갑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얘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병존적 채무 인수가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판례는 아니다, 면책 인수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야 얘한테도 반환받을 수 있고 얘한테도 반환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판례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막 비판을 한 거예요. 왜 판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근거 없이.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얘한테만 보증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얘가 외국인이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집 살 수도 있잖아요. 예? 저 보증금 반환 청구해 주세요 그랬더니 what? 산 넘어 배추? 막 이러면서 얘기를 못 알아듣거나, 또는 얘가 보증금 주실래요 그랬더니 인상을 퍽 쓰면서 뭐? 이거 뭐예요? 건달이에요. 건달. 예? 조폭이에요. 보증금 반환 청구해 주세요 그러니 시카를 탁 들어요.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또 거지예요. 거지. 보증금 반환 청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 돈 없는데? 배째. 하여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면책인수가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하니까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좋다.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두텁게 보호하려면 얘한테도 반환 청구하고 얘한테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병존적 채무 인수로 해석을 하는 게 주임법상 해석에도 옳겠다라고 학자들이 비판하니까 법원에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임차인을 두텁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럼 얘가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면책 인수에 대해서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러면 얘한테 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얘들끼리 자기 재산권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얘가 개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의 제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해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난 내 보증금 받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사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또 오히려 더 동떨어진 해석이죠. 임차인 보호하고는 달리. 어쨌든 법원은 바꾸지 않았어요. 판사들 입장에서 자기가 세를 살아봤어야 알지. 그죠? 이의 제기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애들 다 여기서 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까지 옮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외 임차인의 이의 제기 그 얘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 싫으면 나가, 그 얘기예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때는 양도인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해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면책인수, 병존인수, 면책인수. 다만 이게 부담스러운 임차인은 어떻게 해라? 스스로 이의제기를 해라. 아시겠죠? 자, 그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를 받는 사람인데,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대지를 매수한 사람이에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은 땅하고 다른 거죠? 임차한 건물을 산 사람이 면책 인수를 하는 것이지, 그 임차 주택의 대지를 경락받은 사람은 주택의 양수인은 아니다. 두 번째, 주택 임차인이 대안력을 갖춘 이후 임대인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자 여기 봐봐요. 이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라는 사람은 면책적 채무 인수를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임차 주택의 뭐예요? 소유자인 거예요. 소유자. 그럴 때 면책 인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갑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주고 2억짜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양도담보단 말이에요. 양도담보.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나 전부 다 법적 성질은 뭐죠? 담보 물권자에 해당하지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다. 근데 이쪽에서 얘가 명의신탁을 하고 얘가 명의수탁을 받았어요. 수탁자예요. 유효한 명의신탁일 때. 명의신탁은 다 무효잖아요. 그런데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하죠? 탈법의 목적 없이. 그럼 이렇게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었을 때 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안 한다? 힌트. 당사자 간에는 신탁자 소유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한 관계,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 바뀐 거, 안 바뀐 거? 임차인 관계에서. 아니, 얘 둘만 있으면 얘가 소유자인데, 지금 얘 입장에서는 당사자 간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 입장이잖아요. 네. 신탁 관계가 아닌 제3자 입장. 그럼 얘 입장에 소유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는 임차주택 양수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기타 제3채무자 지위가 승계된다. 대안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받는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소유권이 양도됐으면 양수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이 양수한 경우에요. 대안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임차인이 지가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다른 권리,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주의하실 건 여러분, 대항력을 따지는 것은 결국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집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안형을 취득했다고 해서 돈 달라는 우선 변제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주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인데,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보시니까 첫 번째 항목을 보세요. 그 색깔 들어간데,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 4월 1일 대안형 취득했고 5월 1일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저당권이 지금 후순위로 밀렸죠. 저당권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실행돼도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하죠. 그런데 두 번째 그림 보시니까 3월 1일 1순위 저당권, 4월 1일 대항력 취득했고 5월 1일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2번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거? 1번 선순위 저당권이죠.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거주할 수 없고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이 되면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안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되니까 임차인은 매수인, 경락인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요.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이 부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해서 대항력권을 갖춘 후 경매에서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위에 거와 같은 겁니다. 만약 낙찰대금 지급 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임차권의 대안력을 소멸하지 않겠죠. 그 말은 3월 1일 1순위 저당권이 경매 진행 시점 이전에 소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말소 기준 권리는 2순위 저당권이 되니까 임차인은 대안력 취득할 수 있다.
자, 넘겨보시고. 임대차 관계의 존속의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대항력 유지된다. 그 말은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돼도 돈 안 주기 때문에 안 나간다면 동시행 관계니까 임대차가 그대로 존속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타 전세권자 지위 겸유한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주임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의해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 요구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해서는 배당 요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인정하는 거예요.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 따로따로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상실한 경우. 자,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을 상실했죠? 그럼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소멸하는 거죠? 다만 뭐로서는 전세권자의 지위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는 별개입니다. 세 번째,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건 전세권을 행사한 거죠? 임차권은 행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따라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의해서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결론은 뭐예요? 전세권자의 지위와 별개로 임차인의 지위는 따로 인정해 준다. 그다음 보증금의 우선 변제 그랬죠? 우선 변제하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양가로 5번에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그랬잖아요. 거기서 소액 보증금에서 소액 동그라미 하시고 8조에 보시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그랬죠? 보증금 중 일정액 동그라미 하시고 그걸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는 다시 칠판 보시고 우선 변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죠? 줄서기에서 돈 받는 거고 최우선 변제는 요거는 세치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최자가 붙어요. 최자.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개는 다 환가 절차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환가 절차라는 게 뭐라 그랬죠? 가치를 바꾸는 절차야. 그 집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절차. 그럼 뭐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선 변제와 후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를 얘기하는 것은 법원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배당을 받겠다. 보증금의 배당을 받겠다. 우선 변제는 줄서기에서 보증금 전액을. 요거는 다 줄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세치기에서 받아가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일정액은 많은 금액, 적은 금액. 그래서 소액보증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순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는 순서 무시하는 거죠? 순서를 무시하니까 얘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근데 얘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당을 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줄 섰으니까 자기 권리 전부 찾아먹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준 1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보다 먼저인 사람과 뒤에인 사람의 기준 1은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확정 일자일을 가지고 요 날짜 가지고 자기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건데 확정일자도 대항력이 있는 확정일자가 있고 대항력이 없는 확정일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대항력이 있는 확정일자라는 말은 제3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확정일자는 제3자에게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대항력도 존재하면서 확정일자인을 찍었을 때 그때부터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세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대항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항 요건이 뭐였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갖추고 도장까지 찍어야 된다. 그럼 우선 변제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를 한번 따져보죠. 확정일자에는 말 그대로 도장이에요, 도장. 날짜가 찍힌 도장을 쿡 찍으면 어디에다가?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쿡 찍으면 확정일자인이라고 하는 거. 그 날짜 기준인데 5월 13일 대항 요건을 갖추고 5월 14일 확정일자를 찍었어요. 그럼 우선 변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자, 대항력이 없다가 14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리고 확정일자는 5월 4일 14일이 아니네요. 5월 맞죠? 5월 14일. 네, 다시. 자, 13일 날 대항력은 갖췄죠? 갖추고 있다가 대항력이 없다가 14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14일 날 3시에 찍었단 말이야. 3시. 그럼 3시에 요때부터 확정일자인의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두 개가 같이 발생하는 것은 여기죠. 여기. 요때부터는 확정일자가 대항할 수 있는 확정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때 확정일자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요때 대항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확정일자인 요때 3시에 찍었다 그러면 3시에 찍었으면 요때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항 요건을 14일 날 갖추게 되면 언제? 15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확정일자는 언제부터예요?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이때부터 여기 우선 변제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두 개의 효력이 같이 발생했을 때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우선 변제 요건과 기준 시점. 대항 요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은 우선 변제권 취득 시에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결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존재 이유다. 공시 방법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정일자가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본래의 이 확정일자의 목적이 뭐냐면 계약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계약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계약서는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이 합의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의 집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부탁을 할 수 있죠. 임차인에게. 너 보증금 좀 더 해라. 라고 그냥 쓰자. 해가지고 최우선 변제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내가 너한테 얼마 땡겨줄게. 라고 하면 제3자가 알 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다 도장을 확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서는 위조나 변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본래 목적은 그거예요. 확정일자의 목적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우선 변제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없다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란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만 현실적으로는 못 받아요. 계약서 분실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계약서 분실했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즉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자 간에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과 전유분의 동호수 기재를 누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인정된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동호수 지번을 누락했다라고 해서 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된다 그러면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동호수 기재를 누락했다고 해서 전입신고가 안 됐다는 뜻은 아니죠. 확정일자를 왜 찍는다 그랬어요? 원래 목적이 계약서를 위조 변조하는 걸 방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기준 시점이 4월 1일 주택의 인도 주민로, 즉 대항 요건 갖춘 날이고 확정일자가 5월 1일이에요. 그 우선 변제가 언제부터? 5월 1일. 3월 1일 확정일자 찍고 4월 1일 대항 요건 갖췄어요. 그럼 언제부터? 4월 2일부터 대항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된다. 아시겠죠? 우선 변제 내용.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도 미친다. 임차인은 지금 주택의 임차인이니까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죠. 그런데 대지가액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성립 시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 소유에 있을 때 대안역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돼도 매각대금으로 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대안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역시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요건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라도 임차주택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주임법상의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죠. 이때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가 동시 배당됐을 때에는 이때는 368조 공동저당의 동시 배당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유추 적용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대지와 건물이 가액에 비례해서 보증금의 안분 배당을 받음이 원칙이다. 선택 주장 가능 그랬을 때 주택 양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 주택이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면 계약 해지하고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인은 배당 받으려면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당연 배당이 아니라. 또 기타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 보증금 배당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죠. 자, 우선 변제권 행사입니다. 집행 개시 요건의 완화 그랬을 때 뭐냐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해서 임차 주택의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 집행 개시를 위해서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야? 반대 의무가 뭐겠어요? 인도 의무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 집행의 개시 요건으로서 반대 의무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려면 비워줘야 돼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그 집을 경매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비워줘야 된다. 왜냐하면 반대 의무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니까 반대 의무는 반환 의무고 목적물 반환 의무를 해줘야 강제 집행이 개시돼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 비워줘야 된다 그러면 어떠라는 얘기예요? 대항력 상실하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전부 상실하란 말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반대 의무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 낙찰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요거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봐봐요.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해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물을 반환해주고 보증금 반환해주고 이게 동시행관계죠. 근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주더라도 임대인은 돈을 안 줄 수도 있나요? 네? 100% 주라는 법은 없죠. 안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대인은 집을 비워줬는데 동시행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줬어요. 근데 임대인은 돈을 실제로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동시 이행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국가죠. 국가는 얘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배당해주기로 약속해놓고 안 해줄 수도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국가에서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때 일단은 먼저 비워주라는 거야.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배당 얘기해 준다는 거 국가가 얘기하는 거고 얘는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0%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비워줘야 된다. 이때는 동시행관계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CF 보시니까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 경락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건 어디에서 수령해요? 법원으로부터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 먼저 하라. 자,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이 경락에 따라서 소멸하는데 다만 보증금액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다. 뭔 말이에요? 잔액으로 다시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받은 잔액으로. 보증금 1억 원인데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머지 못 받은 5천만 원 가지고 다시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받을 때까지. 자, 잠시 쉬었다가 소액보증금의 우선 문제를 보겠습니다.